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조금 전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우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가 구출된 한국인 여성이 다른 인질들과 함께 무사히 파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감사와 함께 구출 작전을 펼치다 희생된 군인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오늘 회동을 갖고 추경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공전 상황이 내심 반갑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경남 양산 통도사 입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파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1인 크리에이터가 구독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유튜버가 착불 택배를 많이 보낸 미성년자 구독자를 방송으로 비난하면서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겁니다. 유튜브 측의 대응도 미온적이라 이런 피해가 언제든 또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조금 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목요일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사흘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성범죄 의혹은 물론이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은 윤 씨의 진술과 계좌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1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혜원 기자, 오늘 조사 예상보다 좀 일찍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5시간에 걸친 조사와 조서 열람을 받은 김 전 차관은 조금 전인 저녁 7시 15분쯤 귀가했습니다. 지난번 1차 조사는 14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은 김 전 차관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어 빨리 맞춰달라고 했고 또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단이 더 이상 추궁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난번처럼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네, 혐의를 부인하는 걸 넘어서 아예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윤 씨를 모르기 때문에 윤 씨의 별장에 간 적도 없고 그 동영상 속 남성도 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 씨와의 대질 조사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오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김 전 차관이 이렇게 다 모른다고 해도 검찰은 분명히 또 확인해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뇌물 혐의에 대해서 주로 물었겠죠? 네, 이미 검찰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현금 수백만 원과 또 1,000만 원짜리 그림을 건넸다는 진술, 그리고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확인이 됐는데요. 김 전 차관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다른 사업가입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조사에서 이 모든 일을 부인했지만 이 사업가는 아는 사람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자, 수사단이 출범한 지 이제 40여일 만에 김 전 차관 소환까지 왔습니다. 조만간 김 전 차관을 구속할지 안 할지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뇌물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이혜원입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죄가 있어도 처벌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돌파구를 찾은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새로 등장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윤중천 씨한테 돈을 받았다는 시점보다 뒤에 있는 거네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돈을 주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3천만 원만 넘으면 이 시효 문제가 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 경우에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했던 사안은 아닌데요. 어쨌든 수사 중에 새로 드러난 혐의로 김 전 차관을 처벌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했다는 사안, 이거는 이제 건설업체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 아니었습니까? 또 여기서 짚어봐야지 될 게 2008년 이제 윤 씨와 이모 씨 사이에 벌어졌던 1억 원 보증금 분쟁.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씨는 이른바 그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씨가 윤 씨에게서 받은 1억 원으로 명품 판매점을 차렸습니다. 윤 씨가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이 씨를 횡령죄로 고소한 게 2008년 1월입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나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제3자 뇌물죄로 보면 수뢰액이 1억 원입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해서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대가성,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 여기서는 이제 아마 받기로 했던 돈을 포기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윤 씨가 무언가 대가를 바랬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청탁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규명이 돼야 합니다. 검찰도 윤 씨가 본인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하거나 사업 민원을 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청탁을 한 것 외에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금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합쳐서 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1,000만 원짜리 박모 화백의 그림이라든지 그 검사장 승진 인사에 쓰라고 준 현금 500만 원 등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 명절 떡값, 식사 접대 등도 오갔는데 대부분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그 1억 원하고 비슷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또 주기적으로 돈을 준 점 등이 확인되면 묶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포괄일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회부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40대 한국 여성이 무사히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활주로에 나가 인질들을 맞았는데 한국인 여성은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하기를 원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군 비행장에 프랑스 정부 전용기가 도착합니다. 공항 주변엔 무장경찰이 배치됐습니다.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과 프랑스인 2명이 내립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파를리 국방장관 등과 활주로에서 이들을 맞았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황토색 옷을 입은 한국인 여성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르몽드 등은 우리 국민의 이름이 장모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종문 주 프랑스 대사도 활주로에 나갔습니다. 구출된 이들은 희생된 군인 2명을 애도했습니다. Toutes nos pensées vont aux familles des soldats et aux soldats qui ont perdu la vie pour nous libérer de cet enfer. 귀빈실에서 가족과 통화한 한국인 여성은 군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심리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퇴원할 예정입니다. 여성은 빨리 귀국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폴레옹의 묘가 있는 이곳 앵발리드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번 구출 작전 당시 긴박했던 상황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숨진 군인들은 인질들의 안전을 걱정해 총을 최대한 쏘지 않으려다가 희생됐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위험 지역을 찾아간 인질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구출 작전 도중 숨진 군인은 33살 세드리크 드 피에르퐁 상사와 28살 알랭 베르통셀로 상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프랑스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위베르 특공대의 베테랑들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들이 무장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근접 사격을 받고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0m 밖에서 무장 세력의 위치를 미리 파악했지만 인질 안전을 우려해 총을 쏘지 않고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희생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인질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질들이 프랑스 정부가 적색 경보를 통해 여행 금지 구역으로 정한 곳에서 납치됐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무모한 관광객들을 구하다 영웅들이 희생됐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구조된 한국인 여성 역시 우리 정부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설정한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부르키나파소 전역을 철수권고 지역으로 지정했다. 2015년 북부 4개 주 지역을 제외하고 여행 자제 지역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주로 논의된 건 추가 경정 예산과 민생.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추경을 설명하는 총리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문을 열지 않는 한 이런 논의는 모두 공허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은 그 형식과 내용을 놓고 오늘도 여야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내심 반가운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회 일정이 없어 마음 놓고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내년 총선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이 모여있는 의원회관 입구가 한산합니다. 곳곳을 둘러봐도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 안 계시고 다 지역구 내려가 계시죠. 지역에서 요청하는 행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내년 4월 총선까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부터 더 꼼꼼하게 지역구를 챙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의원실이 공개한 일정표엔 지역구 행사가 시간 단위로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역구 챙기기에 바쁩니다. 한 의원은 지역구 행사와 당의 장외 집회까지 모두 참석하기 위해 수시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5월이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또는 어버이날도 있고 분 단위로 이렇게 일정들을 이렇게 소화하셔가지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차라리 국회가 파행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민생 입법과 추경 등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시급한 이유가 많지만 의원들이 지역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여야가 빨리 대화를 해갖고 국회 열려갖고 또 민생 현안들을 빨리 입법을 또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북한 매체가 오늘 인도주의와 같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는 그만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지난 8일입니다. 전날 한미 정상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며 급물살을 탄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식량 지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오늘 북한 매체 메아리는 개인 칼럼 형식으로 식량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주변 환경에 얽매여 남북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선언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매체 조선의 오늘도 사실상 같은 주장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며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 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식량, 약품 지원은 계속 추진할 사안이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선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자는 소망을 담은 오색연등이 봄바람을 타고 하늘 가득 반짝입니다. 불자들은 아기 부처를 정성스레 씻기며 마음에 담아둔 번뇌를 덜어봅니다. 올해 법요식에선 이기심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로 서로 편가르지 말고 화합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화합은 우리를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편안함을 만드는 출발점이요 종착점입니다.
나날이 나빠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도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세먼지의 안개 그물을 걷어내고 오염된 수중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소비를 줄이고 절제의 등을 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과 지역, 성별과 세대 간의 상생과 공존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000명 넘는 사람이 모인 이 자리에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자 가족, 삼성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 아버지 등이 참석해 부처님께 꽃을 올렸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절을 찾은 사람들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국내 3대 사찰 가운데 한 곳인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몰려있던 방문객들을 향해 돌진하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윤도혜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 옆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살핍니다. 승용차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차에 부딪힌 돌다리는 산산조각이 나서 하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엔 떡을 팔던 좌판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이곳으로 돌진을 한 겁니다. 콩 하길래 배나게 터진 줄 알고 아니 누워있고 피 흘리고. 사고가 난 건 낮 12시 40분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가장 큰 행사인 봉축법요식과 관불의식이 막 끝나 사찰 입구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또 12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75살 김모 씨는 서행하다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전국 버스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수요일이죠. 15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는 멈춰섭니다. 정부는 휴일인 오늘에도 장관급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결국 요금 인상을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일인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 모여 버스 파업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시간여 진행된 회의의 결론은 결국 요금 인상입니다. 수도권에선 4년마다 요금이 올랐는데 마지막으로 오른 게 2015년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정부가 지자체를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도 입장 차이가 큽니다. 특히 경기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20여 개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추가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정부는 요금을 200원 정도 올려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통합 환승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인천이 같이 요금을 올려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부는 14일 전국 시도 실무자 회의를 추가로 열어 파업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시작된 추모 시민문화제가 오늘 오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제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뜻을 되새기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추모 문화제는 오는 주말과 휴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부산 시민공원으로 이어지고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한화그룹 계열사와 거래처가 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한화 계열사 임직원 2명과 거래처 대표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따라서 검찰에 넘긴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호텔앤리조트의 거래처 대표 A씨는 올해 1월 납품업체들에 연락을 합니다. 하나 팀장을 만났는데 국내 구매를 100억에서 135억어치를 본인들이 하겠다. 네가 물건을 구해와라. 이런 연락을 받은 업체는 5곳인데 이들은 112억 원 상당의 고기를 A사를 통해 한화 호텔앤리조트에 납품했지만 돈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거래처는 하나호텔앤리조트에 150억 원가량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호텔앤리조트는 A사가 진 빚을 납품업체가 판매한 고기로 대부분 털어냈습니다. 결국 하나호텔리조트와 거래처의 채무관계로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니네들이 조사하든 말든 너 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우리 회사 부채만 떨는데 100% 일말하는데. 거래처 대표 A씨는 상계 처리하자는 하나호텔앤리조트 요구에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하나호텔앤리조트 임직원이 짜고 112억 원 상당의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구속됐고 하나호텔리조트 임직원 2명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나호텔리조트 측은 A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영화나 콘서트 등 여러 티켓을 싹쓸이해서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상들이 온라인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요. 이런 암표상들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날짜와 공연, 좌석을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위치를 설정합니다. 예매 버튼을 누르자 자동으로 티켓 여러 장이 연달아 구매됩니다. 단순히 반복해야 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하도록 해 효율을 높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암표상들이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싹쓸이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들인 티켓은 가격이 부풀려져 다시 팔려나갑니다. 이른바 티켓 리셀러라 불리는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를 파는 행위를 처벌할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우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매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싹쓸이하거나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악질이다 악질.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로 저도 찍어버리고 싶네요. 신상 털렸어. 예, 이게 뭔가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 주말 뉴스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문제입니다. 하예빈 기자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1인 방송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보겸TV라는 채널의 영상입니다. 구독자 수만 지금까지 320만 명이 넘는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계나 이른바 먹방 콘텐츠를 꾸준히 올려서 인기입니다. 지금까지 업로드된 영상만 8,000개가 넘는데요. 대부분 영상의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겼습니다. 예. 자,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이제 보면은 욕설도 나오고 또 그리고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방금 보신 영상은 1인 크리에이터인 김보겸 씨가 250개가 넘는 착불 택배를 보낸 테러범을 고소하겠다면서 2달 전쯤에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 테러범으로 지목된 17살 문모군의 아버지는 오히려 보겸TV가 부당한 방송을 내보냈다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구독자 수가 30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 김보겸 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400만 건이 넘을 만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의 팬들에게 착불 택배를 보내달라는 글과 영상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최근 착불로 온 250여 개의 쓰레기 택배 때문에 금전 등 각종 피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요. 택배 250개 착불 테러범 한 번에 깔끔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후 김 씨는 택배를 보낸 범인을 잡았다며 유튜브 영상에서 거친 말을 이어갑니다. 너 이거 범죄야. 착불 택배를 몇십 개를 몇백 개를 보내가지고 지금. 착불 택배를 보낸 고등학생 문 씨는 택배 착불 이벤트 차원에서 보낸 것이지만 정말 죄송하고 택배비를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문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문 씨는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 씨의 부모는 착불 택배로 피해를 입었다는 김 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제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택배 전체 개수 송장을 확인했더니 107개였습니다. 보겸TV 측에서는 250개의 착불 택배비를
뭐 억울하게 자기들이 다 피해본 것처럼 너무 악의적이고. 오히려 김 씨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반송 처리한 물건에 대해서 택배를 다 지불했는데 어떻게 그 택배들을 가지고 다시 방송을 찍을 수가 있냐. 이런 미성년자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고. 문 씨의 부모는 김 씨를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겸 TV 측은 착불 택배로 고통을 받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정리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면은 김씨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문모 군이 택배를 과도하게 보내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 씨 측에서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김 씨가 문 군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을 천천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회수 400만 회를 기록한 김 씨 영상에는 문 군 이름과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영상에는 문 군의 나이가 나왔고 김 씨가 문 군과 통화하는 장면도 있는데 문 군 목소리가 음성 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후 비난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됐다면은 그 영상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은 유튜브 측에 어떤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예. 보겸TV의 아들의 신상이 공개된 것을 알게 된 문 씨는 지난 4월 26일 김 씨와 유튜브 측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신원이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에 노출된 데다 비난이 쏟아지면서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차대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한 건데 영상은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 고객센터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목소리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노출한 영상은 정책을 위반한 걸로 보고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유튜브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언제부터인가 이 1인 크리에이터 관련된 논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구독자들에게 값비싼 경품을 준다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등 가짜 이벤트를 열어서 질타를 받은 유튜버가 있습니다. 최근 구속되기는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방송을 한 김상진 씨의 욕설과 협박도 유튜브를 통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도 유튜브 측, 그러니까 구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역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구독자 수나 영상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까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 측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피해가 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주말 뉴스 취재부의 하예빈 기자였습니다. 그때그때 쓸 만큼 미리 돈을 내고 사용하는 전화기, 선불폰이죠. 편의점 등에서 유심칩만 사서 끼우면 바로 쓸 수 있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불폰 유심칩을 웃돈을 주고 사겠다며 유혹하는 업자들이 요즘 온라인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 자체도 불법이지만 무심코 넘긴 선불폰은 대포폰으로 둔갑해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판 사람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선불유심 그리고 내구재란 단어를 입력하자 광고글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선불폰을 개통할 명의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내구재는 이런 불법 거래에 쓰이는 은어입니다.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이렇게라도 자신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돈이 급한 20, 30대 청년층,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광고글을 쓴 업체에 메신저로 연락하자 바로 답이 옵니다. 선불 유심 하나당 2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게임 계정을 만드는 데 쓸 뿐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없다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심칩을 불법 거래하면 산 사람은 물론 판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명의만 넘긴 선불폰이 대포폰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등에 쓰여도 판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인터넷에서 사들인 명의로 대포폰 800여 대를 개통한 조직폭력배 출신 등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는 선불폰 대부분은 알뜰폰입니다.
주요 이동통신사와는 달리 규제가 허술해서 가입도 쉽고 한 사람이 270개가 넘는 전화를 개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포폰 사각지대인 셈인데 정부는 규제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선불폰의 93%는 알뜰폰입니다. 알뜰폰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사실상 개통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같은 주요 이동통신사는 한 명이 통신사마다 2개 번호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뜰폰은 한 회사당 4개까지 개통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68곳입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270개 넘게 개통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24개를 개통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알뜰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정황도 있습니다.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사용자는 10% 남짓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스팸 문자 메시지는 알뜰폰으로 보낸 경우가 약 40%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 규제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개통 횟수를 제한하면 알뜰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대포폰 사각지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선불폰 가입자 수는 18만 6천 명. 2014년 9월 이후 가장 많은데 이 중 대부분이 알뜰폰 가입자입니다. 선불폰 불법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 없이 끝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자신의 2번째 임기 때는 중국에 더 나쁠 거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고 압박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합의 없이 끝난 워싱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2번째 임기 때의 무역 협상은 중국에 훨씬 더 나쁠 수 있다. 중국은 지금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경고입니다. 관세를 피하는 쉬운 방법은 미국에서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틀 전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고 추가 인상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현 상황의 원인은 모두 미국의 오판 때문이라며 중국은 원칙적인 문제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다만 중국은 아직까지 보복 조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우리나라 수출도 0.14%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응봉산은 멸종위기종인 사냥이 많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삼척시가 환경부 지원을 받아 이곳에 생태 탐방로를 만들었는데요.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새끼 2마리가 장난을 치더니 어미에게 뛰어가 머리를 비빕니다. 속과동물 조상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멸종위기종 사냥입니다. 사냥 모습이 포착된 강원도 삼척의 응봉산은 야생사냥의 최대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바위도 많아 사람 손을 덜 탄 까닭에 담비나 삭 등 다른 멸종위기종도 많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삼척시가 지난해 6월 응봉산에 탐방로를 만들었습니다. 환경부는 여기에 8억 원의 비용을 댔습니다. 사냥 주서식지에서 200m 거리에 쇠말뚝이 박히고 철제 데크가 세워졌는데 사냥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라 데크에서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입니다. 오는 15일부터 탐방로를 개방하는데 5월부터 7월까지는 사냥이 새끼를 낳는 예민한 시기입니다. 다른 보호구역과 달리 응봉산 탐방로에는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 조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서식지를 버리거나 회피하게 되면 그것이 서식지의 단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삼척시는 이곳이 평소 산악사고가 잦은 지역이라 주민 의견을 들어 탐방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제나 인원 제한 여부는 내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매장 위치를 바꾸면서 임차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경북 구미점에 임대 매장을 개편하면서 아무 협의나 보상 없이 매장 임차인들의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가 지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9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에선 범행에 쓰인 흉기가 발견됐고
유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는 걸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내일부터 입법 예고됩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잇따라 발생했고 농식품부와 양동 농가로부터 금지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당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외국 사례로 볼 때 오염된 음식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고에 불만을 품고 세금 착복이나 부당해고 내용의 현수막 등을 회사 앞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시기사에게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나경원 일베 즐겨찾기. 예, 극우 성향 사이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나경원 대표가 이 극우 성향 사이트에서 만들어낸 어떤 용어를 써가지고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대구 장외 집회에서 한 말인데 일단 문제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예. 문파, 달착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예.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무슨 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비속어라서 사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두 번째 쓴 표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생소한 표현이었고 대다수 시청자분들도 좀 몰랐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포털 사이트 보시면 상당히 그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와 있기도 했습니다. 과연 무슨 뜻이냐 찾기 위해서요. 자, 이 표현은 그 일베라는 사이트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여성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려고 만든 외국 혐오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부적절하니까 쓰면 안 되는 표현이고 특히 정치인들은 더 쓰면 안 되는 표현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서 전효욱 전 의원이 지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담을 했던 KBS 기자를 두둔하면서 자신의 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좌파 독재라는 대목이 있는데 기자 질문에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냐라고 썼는데 이게 앞서 보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과 좀 상당히 비슷하죠. 예. 나 대표가 혹시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이 전시의 이 글을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은 표현이 SNS 상에서 전효욱 전 의원 SNS에서 등장을 했던 거군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가 넘어서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문자 공지를 했습니다. 일단 그 극단적인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미나 그 표현의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 결국 세부적인 그 뜻을 의미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 어쨌든 인터넷상의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사과를 표현했습니다. 그 해명대로라고 하면은 뜻도 몰랐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랐지만 단순히 이제 문 대통령 지지자를 비판하는 용어인 줄 알고 썼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일베 용어인 줄 몰랐다라는 해명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베 용어인 줄 알고 썼다고 하면 정치인이 이렇게 썼다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과연 몰랐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자, 과거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베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두둔한 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에 그 일베 측에서는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그 가짜 뉴스를 주장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국감장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결국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었죠. 이 주장은 또 지난해였습니다. 일베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폐쇄해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따라서 이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까 그 표현이 일베 용어였는지 몰랐을 것이냐, 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뭐 실수였든 아니든 이제 최근 이제 좀 한국당이 우경화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과 맞물려서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과 분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올해만 들어도 보시는 것처럼 자, 5.18 유공자에 대해서 괴물, 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대해서 징하게 헤쳐먹는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 또 탄핵 부정 세력, 너무 대놓고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한 옹호, 또 최근에 반민특위에 대한 어떤 역사 왜곡, 뭐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당 밖에 있던 극우 세력들, 태극기 세력들이 제도권인 공당 안으로 진입하면서 강경 왜곡 발언을 부추기는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자, 문제는 한국당의 지도부가 이 토대를 좀 이들과 절연하지 못하고 좀 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자, 황교안의 맨투맨. 예, 맨투맨 1대1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그 여야 5당 대표들과 회동 제안을 했었죠. 그러자 황교안 대표가 5명이 하면 안 되고 1대1로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는 자, 애초에 만나자고 했던 취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라는 거라서 1대1로 하기는 안 된다. 회담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저희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여러 번 봤던 그 이른바 영수회담 같은 방식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자, 황 대표 입장에서는 5명이 모여서 n분의 1로 관심을 받는 것보다 1대1로 만나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부각되는 걸 선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세 차례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는데 모두 이제 5당 모두 참여해가지고 하는 방식 아니었습니까? 자, 황 대표 제안에 이제 청와대는 물론 다른 당들도 지금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래서 만약에 형평성이 문제라면 당별로 또 돌아가면서 1대1로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얘기도 했는데, 참고로 이 1대1로 하자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황 대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야당에서는 자,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 범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만나자고 했더니 역제안을 했습니다. 1대1로 보자라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야당에서는 자,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에 대한 제약을 위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자는 건 마치 신임 대통령이 각 당과 1대1로 만나자는 느낌이다. 라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낮에는 마치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죠. 시민들은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모레까지는 이렇게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걸로 보이는데 일교차는 여전히 커서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한여름 같은 날씨에 시민들은 물가를 찾았습니다. 반팔과 반바지로 산책을 나서고 천막을 쳐 따가운 햇빛을 가립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28.9도, 광주는 29.2도, 대전 29.3도, 춘천 28.3도 등 평년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저 기온은 함께 오르지 않으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날씨는 적어도 모레까지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평년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 27도, 부산 22도로 예보됐습니다. 반면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6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남 내륙과 충북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다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